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자, 김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뉴스 속보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 선거제도 개편, 뭔가 합의인 것 같은데, 선거제도 개편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합의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대화를 하겠다라는 합의인가요? 뭐 두 개 다인 셈인데 합의 자체는 추상적인 측면은 있지만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예. 네, 어쨌든 논의가 새는 것은 막아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몇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예, 예. 첫 번째가 10% 이내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 선거 제도에서 소선거구의 253개 의석이라는 지역구 의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330석 정도 늘리는 것 가지고 비례성이 과연 강화될 수 있겠는지 예,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의문이 있고 왜 10%라고 묶어 두었어야 했는지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비례성을 강화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의원 수 늘리는 것보다 지역구 의원 수 줄이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암초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한 80석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늘리게 되면 그런 것이죠. 네. 77석까지 늘린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글쎄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의석을 늘리는 것, 비중을 늘리는 것 자체는 비례성이 강화되기는 합니다만 병립형인 경우에는 뭐 명백하게 제한적인 것이고요. 연동형인 경우에 77석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예. 병립형, 연동형. 벌써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이 계신데, 병립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구 의석 따로, 비례대표 의석 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건 연동형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 의석하고 비례의석 비중을 그 정도로 해서 연동형으로 간다 했을 때는 글쎄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면 초과 의석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당은 자신이 지지율을 얻은 것만큼 이상의 의석을 이미 지역구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구 의석은 다 당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30명이라고 의원 정수를 정해놓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의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그렇게 또 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애초부터 의원 정수를 굳혀놓은 것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부족한 만큼만 대비해서 그걸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뿜빠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100% 연동형은 아니겠지만 예. 뭐 지금보다는 많이 나은 제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어쨌든 방향 자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방향이 잡힌 것이고 네, 여기에는 저는 두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아. 네, 문문 콤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문문 콤비라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 5당 합의가 나온 것 자체가 이 두 사람이 막판 노력이 주요해서 그렇게 된 건데, 14일 오전에 문희상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면담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오후에 면담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만 기다려보라라고 하더니 녹화 장비를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겨레에서 보도가 됐는데, 예. 네, 자신이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 이것을 기록해두자, 증거로 만들어두자라고 하는 그런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인터넷에서 보면은 굉장히 혼선들과 가짜 뉴스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낭설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개념상의 혼동을 노린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했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종류가 제각각이라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살펴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역이라는 말과 연동이라는 말이 같은 차원에서 다른 분류로 갈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전국 의석, 모든 의석을 갖고 연동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권역을 쪼개서 그 권역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보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8자가 적힌 다음에 옆에 비례성 강화라고 분명히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례대표 의석 그것을 권역별로 쪼개서 배분한다라는 의미라면 비례성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약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1990년대에도 석패율제라는 것과 함께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득표율은 굉장히 나와도 의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산 지역의 비례대표를 뭐 얼마 정도 할당을 해서 그 비례를 이제 지지율에 맞춰가지고 당에다가 배분을 하면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자, 석패자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노무현 방지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노무현 방지법. 네, 왜냐하면 그 제도에 따르면 노무현 2000년에 민주당의 후보로 나섰던, 부산으로 출마했던 노무현 후보는 지역구에서는 낙선하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당선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뭐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노무현 방지법, 또 지역주의 완화 이런 것들을 내건 건데, 근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비례의석 몇 개만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의석을 다 합쳐서 그걸 정당 지지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와 동시에 비례성이 강화되는 그런 제도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고 하는 것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이정미 대표나 손학규 대표 단식하는 데 찾아가서도 그 얘기를 확인시켜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녹화까지 해두겠다라고 하면서까지 재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엇갈린 얘기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요약해 보면, 여야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추려보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야삼당은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방식, 그러니까 100% 연동형을 요구하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지했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100% 연동형을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 100%는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뭐 하여간 끌려가는 분위기인데, 당내 논의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제 덜 손해보는 방식으로 병립형과 연동형 이걸 혼재시켜가지고 하자. 다만 의원 정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야 자기들 지역구를 또 지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의원 정수는 일단 거대 정당들은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늘릴 수 없다.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가소로운 거는 그러면 세비 인상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올렸습니까? 그것대로 올려놓고 굉장히 국민 여론을 비패식으로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 세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결시키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죠. 이거 못 받겠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확답은 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고.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사실. 근데 국민 여론은 득자적 여론만 따졌을 때는 세비를 총 액수를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는 건 반대다. 무조건 늘어나는 건 꼴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왜 지금 기성에 거대 정당만 좋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게 사람이
자기 죽을 짓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 23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의회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 의원 한 명 한 명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의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의회는 깨고 들어오기 참 좋아요. 관료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잘 깨고 들어옵니다. 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구워 삶기 되게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사실은 재벌이라든지 고위 관료라든지 로비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의견들을 일반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갑갑한 노릇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국민 여론이라고 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세비는 올렸다라는 거. 이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 논쟁도 요즘에 있지만 국회형 일자리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의원 정수 늘리고 세비는 삭감하자라는 예. 쪽이 있고, 한쪽은 세비는 뭐 됐고 모르겠고 의원 정수 늘리지 말자 혹은 줄이자 이런 여론이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반비례한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가 의원 수는 인구 대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예. 최하위권이고, 반면에 국민 소득 대비 의원들의 세비는 OECD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겠고요. 저는 즉자적인 여론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함과 동시에 뭐 국민 여론들을 좀 수렴할 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비 같은 거는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셀프 인상을 할 수 없게끔 지방의회처럼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두고 여론조사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의원 정수 확대 부정적인 분들 일부가 하는 얘기가 정수 확대 자체는 괜찮은데 세비를 삭감했다가 정수를 올린 다음에 다시 세비를 은근슬쩍 올릴 거 아니냐 이런 예. 의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저는 문희상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굉장히 일관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은 다 정치를 앞으로 오래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문희상 의장은 보통 의장을 하고 나서 의원을 더 하는 사례가 별로 없기도 하고, 예. 그만큼 오랫동안 의원을 한 사람들이 의장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정의화 전 의장이나 김형호 전 의장, 자유한국당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포럼 이런 거 할 때 옛날 정치인들이 오거든요. 뭐 이부영 씨라든가 오는데, 이 사람 철두철미한 비례대표제론자들이에요. 이상하게 정치를 그만둘 때쯤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대표도 앞으로 사실은 뭐 이게 모진 소리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를 할 날이 많이 남진 않은 분들이라서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정치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지켜보기를 너무 승자 독식 위주로 간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파괴적으로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예, 예를 들면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국민이 48%나 됐습니다. 근데 그 40%가 깡그리 무시되는, 국회에도 120명 이상의 그 민주당 의원이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되는 이러한 정치 문화, 그리고 그 정권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여지없이 붕괴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해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나이든 정치인들이 철들면서 또 은퇴할 때쯤 돼서 혹은 은퇴하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단임 대통령입니다. 예, 예. 이 5년 단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와 대화를 하게 돼요. 네, 올해 정치를 현업에서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초월해 있는 위치이고, 그게 어떨 때는 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민 여론을 조금 등한시하고 나는 역사와 대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괴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고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공약했던 거에 대해서 나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아직까지도 일관된 입장을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배경이 영남 민주화 세력의 문제인식이에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 그리고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그 안을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했고 지금도 그때 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게 그게 그나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도 거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지 뭐 권역별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권역을 너무 잘게 쪼개지만 않는다면 잘게 쪼개면 그만큼 또 비례성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민주당 일부와 자유한국당 일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이유는 그냥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 자기 지지율에 맞는 의석을 이미 지역구에서 그 이상 얻어버리면 정당 명부 당선자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권역으로 쪼갰다 했을 때 민주당이 자기 지지율보다 의석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그렇고 부산, 경남, 울산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김부겸 장관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의사를 표명했듯이 영남 지역의 민주화 세력 또 민주당 인사들은 권역별로는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찬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온 궤적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선거제도 입장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는 솔직히 지역구에서 쉽게 의원을 했거든요. 예. 네, 서울에서 호남 출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악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계속 공천을 받아서 의원을 했고 이해찬 대표가 의원 시절에 의정 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중론인데 그 이유도 자기 지역구가 사정이 워낙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들 그 부산에서 허덕이면서 민주당 인사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리고 살펴보면은 부산이라든가 이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이 아닌데 어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로 실시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또 배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 주말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이 두 명의 문씨 정치인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상한 길로 새지 않는데 그걸 막아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관건이 될 텐데 저는 나경원이라는 사람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경원이 처해져 있는 그 구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나경원 의원도 권역별이라면 연동형 비례제를 잘하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그런데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비영남권 같은 경우에 지지율보다도 더 지역구 의석이 작게 나올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도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비영남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곧잘 하는 편인데 그것은 이제 생환에서 살아서 재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중대선거구제 이상으로 권역별 비례에서는 어쨌든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갖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척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을 너무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또 봅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 자유한국당이랑 합의를 해와라, 이끌어와라라고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또 2월 전당대회도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우리는 대표도 없는데 이러면서 시간을 끌면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정치개혁 특별위원 18명입니다. 18명이고 그중에 6명이 자유한국당이에요. 8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회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하는 건데 얼마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에서 합의 테이블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바른미래당하고 연대해가지고 이 패스트트랙으로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삼 조명이 되고 있죠. 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전체 의원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분의 3 이상이 서명을 하면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는 180일 이내에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뭐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사위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시간을 끌더라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부의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본회의에서 부의됐는데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에는 본회의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330일이라는 시간, 이게 뭐 신속 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나 위원이 협력하면 그 안건은 처리할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뭐 소수 세력이 의사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민주당이랑 야3당 이렇게만 합의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협의에 사보타주를 하더라도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계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6명이라는 것은 3분의 1인데 패스트 트랙 지정을 막을 수 있는 5분의 2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패싱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까지 전략으로 넣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뭐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합의되는 과제가 있다면 뭐 계속해서 국회 선진화법 핑계대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패스트 트랙 이걸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국회의원 정수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없애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지 여론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두 갈래로 나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드는 논거가 현행 선거제도를 일단 유지해야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괴멸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에 가가지고 현행 선거구제로 하면은 자유한국당 괴멸된다고 얘기하면 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하게 되겠죠. 그 말에 넘어간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논리 중에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무슨 괴상한 논리가 동원될까요? 예. 여기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일부 논객이 합세한 형국이 됐는데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이라고 연구소가 있죠. 부설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그 국비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책연구소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군요. 각 정당마다. 네, 정당들이 정책 연구 열심히 하라고 국고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책연구소라고 봐도 어느 정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민주연구원에 이제 고한석 부원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논리는 민주당에서 공식 당론으로 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굉장히 크게 부상할 일 없을 것 같고, 당론으로 얘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개헌 문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의원 내각제하고 연동형 또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믿어줄 수는 있겠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구조는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구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제가 안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한석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같이 실시하는 나라 중에 잘된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합이 되면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완전히 합의제 민주주의가 오히려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내각제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굉장히 강한 제도면서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빠질이 사실 정당 난립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고, 여당 같은 경우도 의석 중에서 뭐 30%도 안 되고 20% 겨우 넘고 뭐 이런 나라예요. 굉장히 합의하기가 어렵고, 예전에 좌파 노동당 정부까지도 비리 스캔들에 연루됐던 것은 예, 예. 하도 난립이 돼 있으니까 다른 당 의원들을 매수하는 그런 길에 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근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럼 브라질에서 소선거구 제도로 하고 비례대표 없애면 그러면 정당이 난립되는 것이 중단될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당이 난립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단지 선거제도나 권력 구조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실시하면은 정치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제 안티 논리로 작동을 할 뿐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쏙 빼고 얘기하는 나라가 우루과이예요. 우루과이 대통령제고, 그리고 주별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우루과이가 민주주의 국가 20개 되라 그러면 20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해졌지만 무히카 전 대통령, 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 이 무히카 전 대통령이 또 불평등도 크게 개선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룩하는 그런 성공적인 좌파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모범 사례에 속하는, 제가 봤을 땐 미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걸 왜 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정당이 난립할 건가? 만약에 뭐 30% 정당이 3% 정당 10개로 쪼개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역구에서 선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거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당권 투쟁이 잘 안 되니까 일단 깨고 나가보자.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전에 선거제도가 개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자 다 분당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이미 벌어져 있는 것이고, 예. 새삼 무슨 정당이 난립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해방 전국기 때나 이럴 때 정당이 너무 난립을 해서 미군정도 기겁을 하고 뭐 그러면서 정당의 활동들을 저해하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들여왔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단계에는 그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론이. 예. 그리고 이제 적정 수준에서는 권력이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비례대표제 비판론자들이 갖고 있는데, 저도 적정한 권력 집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권력이 무조건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중과 분산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표하고 의석은 비례하지만 어떤 의회에서도 의석과 권력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 49% 의석이랑 51% 의석 별 차이 없지만은 과반이냐 아니냐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작게는 원내교섭단체냐 아니냐 여기에서도 한석 차이라도 국회 운영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200석이다, 3분의 2가 넘었다 했을 때는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의석을 다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개헌을 저지한다라는 입장에서는 35% 의석이 33% 의석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구간별로 권력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수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권력 집중은 어느 정도 또 적당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가면서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그런 논리를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하게 입장을 굳혔기 때문에 예. 네, 그 공약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전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민주당이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기숙 교수가 예. 그 평화당, 정의당, 바미당을 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본인들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식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 화제가 됐었어요. 예.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코너에서 짚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때 나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투표할 때 정의당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비례대표 의석인데 그거 개평 좀 가져가라 해서 정의당 좀 크긴 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주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그 사람은 정의당 안 찍고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찍는 비례대표 투표가 몇 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 수를 결정하는 그런 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표가 쏠려서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독자적인 정당, 대한애국당 정도밖에 없는데 뭐 자유한국당 자체가 굉장히 양당제 질서 속에서 막 그 세력을 뭉쳐서 만든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새삼 자유한국당 안 찍다가 비례대표 때 자유한국당 찍어야지라고 늘어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도가 연동형으로 바뀌면 오히려 비례대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민주당이 그거 받으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에서 전적으로 타격을 먹거나 전적으로 수혜를 입는 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제도는 특히 선거제도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제도든 간에 어떤 특정한 고정되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은 이 논의 과정에서 빼고 국민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당리당략 고민하는 거는 이해를 당연히 합니다. 예, 그래서 설득할 때도 당신들 당에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서로 간에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거대 정당 또 어느 정도 기득권 또 내려놓고 많이 나아지고 있네라고 하는 인상을 국민한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당리당략을 대놓고 다 보이게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고도로 잘 추구하느냐 이것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파행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 정수 늘리는 거 가능성을 열어뒀지 뭐 늘린다. 여기에 또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상한 길로 새는 것은 이번 주말에 막아냈다. 네, 이 의미는 또 있겠고 그리고 요즘에 참 뭐 여러 군데 사고도 나고 굉장히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선거제도하고 연관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정당들이 이런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선거 문제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